많은 분들께 "삶의 목표가 뭔가요?" 하면은 저는 행복이 목표입니다. 진짜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많아요. 예. 근데 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러면서 따라 나오는 말은 "그래서 그냥 떡볶이 밤에 먹으려고요. 치킨 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으려고요. 아 인생 뭐 없습니다. 다 이러려고 사는 거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행복하려면 밤에 떡볶이를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행복을 이루는데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건강을 해치잖아요. 예. 만약에 진짜로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남들에게 많이 나눠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을 도울 때 진짜 행복하고 뇌에 행복 회로가 작동하거든요. 예. 근데 행복은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사실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행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서 물질적 풍요로움 왜 필요해? 행복하려고. 예, 돈이 있어야 행복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희생하면서 물질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이 그럼 도대체 뭐야? 어떻게 도달할 수 있어?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질문인 거죠. 뇌과학자가 생각하기에 행복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이 상태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내가 이걸 유지하려는 노력 외에는 다른 걸 하고 싶지 않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충만한 상태. 이게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승진은 와, 나만의 공간이 생겼어. 와, 이렇게 뷰도 좋아. 막 이러지만 승진해서 기쁜 건 잠시잖아요. 우리는 더 다 그 위에 승진을 다시 꿈꾸게 되죠. 예. 승진은 쾌락을 주지만 다음 목표, 무언가를 다시 욕망하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행복이 아닌 거죠. 예. 너무 좋아서 더 이상 다른 건 난 이제 필요하지 않아 정도의 충만함이 필요한 건데 행복을 위해서는요. 예.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행복이란 그래서 뭐냐 하면 당연히 뭔가를 열심히 했을 때 주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의미 있는 어떤 내 삶의 의미를 내가 찾았다고 스스로 만족할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고요. 예. 여러 영역에서 모든 것들이 잘 굴러갈 때, 균형 잡히게 잘 굴러갈 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사 생활도 잘 되고 가족 간의 관계도 너무 좋고 친구들하고도 너무 좋고 근데 우리 사회에도 뭔가 기여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균형 잡히게 잘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어느 하나를 위해서 다른 걸 희생하면 안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얻고 "너 지금 공부 열심히 하지.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너 행복하라고 하는 얘기야." 하는데 그 얘기하느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아져. 예. 애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나는 공부 안 하고도 행복할 자신이 있는데 부모는 예, 우리 애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고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렸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지금 무언가를 희생하고 경쟁해서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게 과연 행복으로 가는 길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어, 부모와 자식이 잘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게 아무 의미 없다가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서로 동의하고 흔쾌히 한번 도전해 보는 마음으로 해야 사실은 행복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우리 뇌에서 쾌락의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도파민이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요. 하나는 정말 마음의 충만함, 행복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물론 행복은 어느 하나의 신경 전달 물질로 설명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도 필요하고요. 뇌 전체의 안전함, 안전하다고 느끼고 사람들이 나를 좀 잘 도와줄 것 같고 미래는 좀 살아볼 만하게 긍정적으로 밝고
이런 마음을 주는 게 저 세로토닌이 하는 일입니다. 저 세로토닌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나한테 무관심하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고 나에게 내가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다 엉망일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고 그걸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부르고 그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죠. 저기에다가 또 옥시토신도 필요합니다. 사람하고의 유대 관계,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느껴야 우리는 또 만족하니까요. 그래서 뇌 전체가 이런 화학 물질들이 이렇게 안정적이면서도 균형 잡히게 우리 뇌에 영향을 미쳐야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죠. 어쩌면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낀다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방식이 우리 뇌로 하여금 그런 화학 물질들이 분비되도록 이렇게 촉촉히 젖도록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이 행복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행복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고 행복을 희생하면서 살고 있는 이른바 도파민 중독 사회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국가, 도파미네이션. 우리 모두가 그 사회에 이제 놓여 있는 거죠. 도파민이 막 되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망의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막 갈망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중간고사를 100점 받았어. 와, 그랬더니 막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말고사도 도전! 이 마음을 들게 만드는 게 도파민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만족하지 않고 더한 것을 원하게 만드는 것, 그게 내 삶의 성취 동기를 유발하죠. 근데 그 뭐로 인해서 그 성취 동기가 만들어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쯤 쓰는지 스크린 타임 재보셨어요? 지금 전 세계 평균이 하루에 6시간 40분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깨어있는 시간에 뭐 한 30% 정도라고 통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저개발 국가 아주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형편이 좀 어려운 곳들은 아날로그의 삶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손쉬운 쾌락이라는 스마트폰으로 들어갑니다. 유튜브 안으로 들어갑니다. 소셜미디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에서는 거의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스마트폰 안에서 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 제가 이제 가끔 하는 상상인데요. 하늘에서 뭐 전 종교는 없습니다만 신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지구를 내려다보니까 인간들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데 아유 사회가 엉망이구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신이 제가 내려가서 좀 인간들 정신 좀 차리게 눈을 좀 다 멀게 하고 올까요?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자기 눈을 멀게 하는 종족도 있나?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내는 발광체를 10cm 앞에서 하루에 2-3시간씩 보게 만들면 매일 그렇게 하면 인류의 눈 자체가 다 망가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딴 신이 야, 인간이 얼마나 현명한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냐? 그랬더니 뒤에 있던 스티브 잡스가 제가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아이폰이 세상에 나온 거 아닐까라는 무시무시한 상상을 해봅니다. 또 게다가 야, 그렇게 막 머리 쓰고 막 책 읽고 막 문명을 발달시키기 애쓰고 와, 저거 좀 막아볼까?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가짜 뉴스에 휘둘리고 하나에 집중 못하고 계속 딴 생각하게 만드는 인류를 만들면 인간의 문명 망가질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게 가능할까요? 인간이 얼마나 현명한데? 그랬더니 뒤에 있던 마크 저커버그가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가 제가 유튜브 페이스북 만들고 오겠습니다. 소셜미디어 만들고 오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사악한 악마란 뜻이 아니라 그들도 아마 몰랐을 거죠. 근데 제 얘기는 이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나는 지금 핸드폰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라고 본인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개인적인 죄책감, 내가 좀 자제력이 부족한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게으르게 이거나 보고 있고 말이야.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라기보다는 그냥 얘가 너무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잘 디자인돼서 내가 보고 싶게 끊지 못하고 다음을 계속 보게 만들어서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인류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알고리즘, 인공지능이라는 애가 이 사람은 이런 컨텐츠를 좋아하네를 빨리 찾아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재밌을 것 같은, 이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것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재미있는 1분만 모아서 그것만 계속 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지루해요. 못 견뎌요. 이거 뭐 재밌는 거 언제 나오나. 그리고 드라마를 16부작 드라마를 앉아서 못 봐요. 그래서 1.2배속으로 보는 것도 부족해서 1.5배속 이것도 부족해서 그냥 결말 포함 20분 이걸로 요약본. 온 인류가 조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하고 어떤 문제를 사려 깊게 생각하고 머리를 쓰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중독 사회에 놓여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침에 이제 커피 없이는 하루를 못 보내고 밤에 이제 맥주 한잔 하지 않으면 이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매일 인스타그램으로 체크하고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이거 올려서 과시하고 이러면서 타인의 욕망을 기웃거리고 내 삶을 과장하고 그걸로 세상을 이해하고 이런 일을 우리 모두가 겪고 있다는 거. 이런 사회가 행복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도파민이 갈망의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목마른 자에게 시원한 바닷물을 주는 겁니다. 당연히 마실 땐 시원한데 바닷물이야. 그래서 더 갈증이 심해지고 다음 만족스러워서 저 너무 좋다 이제 자야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 뭔가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은 이렇게 2시간 3시간을 보냈더니 새벽 1시 2시가 됐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망했다. 망했다고 생각하고 자야 되는데 망했다고 생각하는 현실이 힘들어서 다시 핸드폰을 들고 쾌락을 쫓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이 쾌락과 관련되어 있는 건 맞지만 사실은 도파민 러쉬를 경험하고 나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아요. 훨씬 더 자괴감이 들고 현실 도피를 하고 싶고 내 삶이 별루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또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도파민 러쉬를 찾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거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삶이 시큰둥해지는 겁니다. 유튜브 안에서는 재밌는 게 계속 나오는데 우리 일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이 되게 지루하게 느껴져서 다운되고 뭔가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줄어들고 무기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연히 버스를 놓칠 뻔한 버스를 탔어. 내가 마지막에 공부한 내용이 시험에 나왔어. 그런 거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그게 뭐 그래서 그냥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뭐 그냥 딱히 되고 싶은 건 없어요.
근데 뭐 싫은 것도 없어요. 예. 그냥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대답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 애가 예. 뭔가 이렇게 "이런 거 좀 재밌어? 난 별론데." "이건 어때?" "그것도 그냥 그런데." 자꾸 답이 튕겨 나오면 '아 우리 애가 핸드폰을 너무 과다하게 하나? 도파민의 러쉬 때문에 일상이 그냥 시큰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진지하게 얘기해 볼까? 예.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 예를 들면 게임 중독, 게임 중독을 해결하고 유튜브 중독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루에 내가 유튜브를 뭐 시간을 줄여야지. 당연히 이런 노력도 필요하죠.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내내 게임 생각을 하고 유튜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여전히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아이랑 게임을 토요일 오후에 5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줘. 그러면은 일주일에 5시간이니까 중독이 아닐까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내내 이 아이 머릿속에 토요일 날 할 게임 생각밖에 없어. 그리고 토요일을 보내고 나면 일요일 날 너무 우울한 거야. 이제 또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머릿속이 온통 게임으로 차 있으면 이미 중독에 가까운 거죠. 마치 마시멜로 테스트 들어보셨죠? 이 마시멜로 먹어도 되는데 15분 동안 안 먹고 참고 있으면은 너 이거 하나 더 줄게. 어른들이 아이한테 이런 사악한 시험에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80% 가까운 아이들이 먹어요. 근데 먹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 이거 절대 안 먹어야지. 나 얘 이길 거야. 와 진짜 나 이거 진짜 안 먹어. 이런 애가 결국 13분 때 먹는 거예요. 못 참고. 그러면 안 먹는 아이들 어떤 애들이냐면은 딴 데 가서 그림 그리고 있는 애들. 벌써 15분 됐어요? 저 하나 더 주세요. 이런 사람이 이걸 안 먹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이겨야지 절대 안 먹어라고 머릿속이 온통 마시멜로우로 가득 차 있으면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실 게임이나 스마트폰 중독을 피하는 좋은 방법은 우리 애가 그 스마트폰이라는 탈출구, 공부는 너무 힘든데 공부는 너무 고통인데 그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즐거움이 가장 손쉬운 핸드폰밖에 없구나. 내가 그것밖에 만들어주지 못했구나. 엄마 아빠 얘기해야 되니까 친구들이랑 얘기해야 되니까 이거 갖고 놀고 있어.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게 했더니 얘한테 기쁨이란 이거밖에 없구나. 중간고사 잘 보면 핸드폰 사줄게.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애가 핸드폰이 제일 큰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뇌를 갖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사실은 핸드폰만큼 재밌는 걸 5개쯤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는 일입니다. 배드민턴도 엄청 재밌네. 와 클라이밍 되게 재밌네. 트럼펫을 연주해 보게 됐는데 와 이거 너무 재밌다는 걸 알게 됐고 러닝을 했더니 이거 너무 재밌고 영화 너무 재밌다는 거 알게 됐고 그림을 그리는 게 재밌다는 거 알게 됐고 스키를 막 그러면 아이가 스마트폰 하지 마. 알았어. 배드민턴 치고 올게. 알았어. 좀 뛰고 올게. 친구들이랑 뭐 하고 올게.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는 것들을 여러 개 만들어주면 사실 중독으로부터 좀 벗어나죠. 그리고 여러 선택지가 있고 어느 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머릿속이 온통 그거로 가득 차 있는 거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그들에게 세상은 그거만큼 재미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 중에는 디지털 세계 안에서 재밌는 것도 있고 온라인 바깥에 이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예, 그 즐거움들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행복이 참 얻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삶이 너무 팍팍해서 그렇습니다. 예. 과도한 경쟁. 예. 아니 모든 아이들 학생들의 머릿속에 똑같은 교과서에 있는 세상이 정해 놓은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실수 없이 토해내는 시험을 보고 그걸로 사람을 한 줄 세우고 예, 너는 점수가 숫자가 등급이 이거야 한 줄 세우고 대학을 서열화하고 그 순서가 흩어뜨려지지 않게 짝짓기를 하는 것을 입시라는 이름의 교육의 정점으로 생각했어요. 애가 우울증에 걸리든 뭐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든 결국 어느 학교 어느 과 갔냐가 그냥 그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의 성패를 결정해 버려. 예. 근데 온 나라가 그것만 물어. 온 나라가 계속 너 그래서 어느 학교 어느 과 너 커서 뭐 될 거야 막 이것만 관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막 소음 시끄럽다고 비행기 뜨지 말라 그러고 막 온 나라가 막 이걸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나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제 그 한 줄 세우기 맨 앞에 인공지능이 서 있네요. 예, 챗 GPT와 제미나이가 클로드가 서 있네요. 예. 그 지식을 예, 주어진 시간에 굉장히 빠르게 답하는 일을 인공지능 제일 잘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수능 만점자가 옆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카이스트 박사가 예,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물어보든 대답해주고 잘 정리해주고. 예. 그러면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죠?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내가 이력서를 막 회사에 내는데 내 이력서가 하나도 특별해 보이지가 않아. 예. 근데 제가 붙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떨어지는 것도 이해가 안 돼. 쟤나 나나 비슷한데. 예. 어차피 우리는 챗 GPT가 만드는 클로드가 제미나이가 만드는 것들을 쓰면서 살 건데 그동안 배운 게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러니까 되게 막막한 거예요. 예. 근데 세계 경제는 어렵네요.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이제는 뭐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마켓이 필요한 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하라고 하는데 아니 모든 아이들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똑같은 인풋을 넣어놓고 왜 다른 아웃풋을 사회가 요구해요. 예. 그리고 이렇게 그냥 10대 때 사교육도 받아가면서 하루 종일 별 생각 없이 공부만 하면 성공할 것처럼 말해놓고 자기네들은 그런 세상에 살아놓고 이제 세상에 나와봤더니 막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라. 예. 인생의 힘든 시기를 창의적으로 극복한 사례를 대시오. 막 이러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나온 사람들은 자기가 준비했던 10대와 맞이하게 될 20대, 30대가 되게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행복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죠. 나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그냥 유튜브 쇼츠에 있는 거죠. 인스타그램 릴스에 있는 거죠. 틱톡에 있는 거죠. 다음. 뭔가 더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예.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10대들입니다. 예. 아니 어른도 문제인데 우리도 잘 자제를 못 하는데 미국 통계이긴 합니다만 조나던 하이트라는 뉴욕대 교수가 쓴 불안 세대라는 책을 보면 지금 미국의 10대들이 얼마나 끔찍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절반 이상이 나는 스마트폰 중독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뭐 하루에 6시간 이상 쓰면은 진짜 중독이죠. 그쵸? 예.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원래 우리는 어렸을 때 예, 놀이를 통해서 세상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막 싸우고 갈등이 생기면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제가 타인이 화가 나면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네, 서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우리가 이렇게 화해를 하고 사과를 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시 놀고, 예, 이 경험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세상살이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때로는 리더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조력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배우는데 요즘은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놀이 중심의 아동기에서 핸드폰 중심의 아동기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받아들일지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특히나 요즘은 애들이 싸우면 각 집의 학부모가 가서 선생님과 상의해서 다 해결한 다음에 둘을 놓고 그래 네가 얘 사과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가 자라서 전 어떤 일이 벌어질까? 회사에서 그냥 동료나 선후배와 갈등이 생기잖아요. 저는 그들이 그냥 회사를 나올 거라고 봐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걸 품고 계속 이 사람하고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세대는. 저는 이별을 문자로 통보하는 세대, 이거 특이한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한테는 보편적일 것 같아요. 마주 앉아서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이거 너무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면전에다 대고. 전 이렇게 생각하는 다음 세대가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 학생들, 지금 젊은이들 보면은 전반적으로 일단 대면 접촉이 많이 줍니다. 친구하고 만나서 노는 시간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학교에서 물론 함께하고 학원도 같이 다니지만 다 선생님을 보고 있지 우리 둘이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 뭐 예를 들면 정신질환이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계인데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20%가 늘었어요. 30%가 늘었어요가 아닙니다. 130%가 늘었어요. 140%가 늘었어요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10대가 제일 심합니다. 10대, 20대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만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 이후에 특히나 10대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심각해서요. 우울증이 현저히 늘어났고요. 자해를 해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아이들, 청소년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고 여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뭐 자살률도 늘어났고, 나는 지금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더 많이 늘어났고,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소셜 미디어 슈퍼 유저, 헤비 유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이게 왜 소셜 미디어를,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면, 왜 페이스북 많이 하면은 이게 정신적으로 건강해지지 못하냐 하면 제일 심각한 상황이 이겁니다. 원래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반을 쭉 보니까 내가 한 그래서 잘생긴 거로는 다섯 명 안에 드는 것 같아. 공부로는 한 10명 안에 드는 것 같아. 그리고 난 되게 좀 웃기는 것 같아. 내가 달리기는 우리 반에서 3등 안에 들어. 달리기 엄청 잘해. 난 리더십이 있어. 그러니까 이러면서 나는 우리 반에서 어떤 애야 라는 거를 형성합니다. 그게 자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대면해서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구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 제일 잘생긴 사람, 제일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그래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그들이 먹는 거, 그들이 여행하는 거, 그들이 파티하는 거를 인스타그램에서 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나는 엄마가 저녁 이거 해줬는데, 와, 얘네들 이런 거 먹네.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이 맨날 그거 먹는 거 아니라는 거. 그냥 되게 맛있는 거 먹을 때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매일매일의 식사를 올리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 뇌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나한테 내가 받은 정보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도록 디자인돼 있어요. 가용 정보로 세상에 관한 모델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가 지금 본 게 세상의 전부다. 이게 뇌가 하는 일인 거예요. 네. 사려 깊게 생각하고 알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근데 우리 뇌는 여러분이 아는 것과 달리 여러분이 이건 선입견이에요 라는 걸 알아도 그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본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너머에 평범한 일상이 있어요. 그들도 고통과 힘듦이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그 화려한 사진들로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 우리 뇌가 그렇게 디자인돼 있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만족스러운 삶, 행복한 삶에 도달을 해야 되느냐? 우선 첫째는 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뇌과학 강연을 들으러 오셨으니까 해부학 용어 하나 외우고 갑시다. 안와 전두엽. 안와 전두엽. 네. 눈 주변에 있는 전두엽이라는 뜻인데 눈썹 가운데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 몇 센치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뇌 영역이 안와 전두엽인데요. 얘가 하는 일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평가하고 성찰해보고 그런 영역이 이 뇌가 하는 일입니다. 자기 객관화도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을 묘사하는 설명하는 단어 한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친절하다, 다정하다, 똑똑하다, 찌질하다, 잘 웃는다. 뭐 여러분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들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거 떠올릴 때 여러분 뇌를 촬영하면 저 영역이 막 활발히 활동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나 지금 보니까 막 무릎이 좀 아픈 것 같네. 예. 나 왜 이러지? 나 지금 속이 미식거려. 이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빠르게 판단하기도 하고요. 예. 근데 얘가 여러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자존감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게 나를 턱없이 높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원래 자존감이라는 건 정확하게 나를 판단해야 거기서부터 조금 높은 걸 도전하고 성취하고 도전하고 성취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턱없이 높이 생각하면 무모한 도전을 하고 실패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면 자존감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영역이 잘 작동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영역이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보들을 줘야 되죠. 예. 스트레스가 많으면요 몸이 아파요. 진짜 물리적으로 진짜 생리적으로 아파요. 너 지금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에 놓여 있어 라는 걸 몸이 알려주는 거예요, 신호로. 근데 안화전두엽이 자꾸 걔를 외면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나 계속 봐야 돼, 그 사람. 나 그 일 계속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좀 아프다고 해서 내가 이거 스트레스 외면할 수 없어. 예. 피할 수 없어. 이러면 그 몸이 주는 신호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울증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6개월만 고생할 일을 3년을 고생하게 되는 거죠. 예. 몸이 신호를 줄 때 나 지금 뭔가 이상하구나. 예. 이건 기가 허한 게 아니라 예.
사실 그냥 스트레스가 심한 건데 자꾸 다른 문제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보약을 지어 먹을까? 예.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닌데. 예. 그런 맥락이 좀 있고요. 행복감을 주는 되게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 결정권입니다. 예. 스키너 박스라는 게 있어요. 그 스키너 박스는 행동이야말로 그 생명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다. 그러니까 행동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안에 넣어 놓고 행동을 모니터링하면은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네, 2개의 지렛대 같은 레버가 있는데 한 레버를 누르면 먹을 게 똑똑 떨어지고요. 다른 레버를 누르면은 이 쥐에 쾌락의 중추가 있어요. 미디어 포어브레인 번들이라고 하는 쾌락의 중추에 전극을 삽입해 놔서 거기 전류가 흘러서 이 쥐가 성적 쾌락을 느끼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먹을 거 버튼보다 성적 쾌락 버튼을 훨씬 많이 누르고요. 그중에 한두 마리, 두세 마리는 먹을 거 버튼을 아예 안 누르고 성적 쾌락 버튼만 누르다가 굶어 죽습니다. 예. 이게 1950년대 올즈와 밀러라는 사람이 해서 아주 저명한 저널에 실은 논문입니다. 이 연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아, 성욕과 식욕 뭐가 더 세냐? 아, 성욕이구나. 이거 쥐들만의 얘기일까? 아, 이거 인간도 이럴 것 같은데. 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베르나르 베르의 뇌라는 소설이 이 실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 그래서 인간도 나중에는 미래에는 쾌락의 중추에 칩을 삽입해서 리모컨으로 전류를 막 누르면 이 버튼 누르면 성적 쾌락을 경험하는 인간관계가 이제 이런 게 들어가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예,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해서 그런 성적 쾌락을 함께 추구하고 이런 문화들이 줄어들고 뇌에다 칩을 삽입하고 리모컨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리모컨의 같은 전류가 같은 쾌락을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이 전류에 이제 적응하고 무뎌지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더 높은 볼티지로 더 자주 많이 누르다가 뇌가 손상되고 죽음에도 이를 수 있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소설은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되게 흥미로운 책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봤는데 스키너 박스를 2개를 두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차이가 뭐냐면 이 왼쪽에 있는 쥐가 먹을 거 버튼을 누르면 양쪽 스키너 박스에 있는 양쪽 쥐에게 먹을 게 제공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쥐가 성적 쾌락 버튼을 누르면 양쪽 쥐에게 성적 쾌락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 쥐는 물리적으로 완벽히 똑같은 상황인데 왼쪽 쥐는 자기가 선택한 거고요. 오른쪽 쥐는 제가 선택해서 그럴 때 나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른쪽 쥐의 수명이 왼쪽 쥐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일찍 죽는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코티졸이 과다 분비되면서 오른쪽 쥐의 수명이 절반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제 아무리 좋은 먹을 것도 성적 쾌락도 내가 원할 때 얻어야 기쁨이지 제가 원할 때 나도 얻는 건 말 그대로 죽을 맛인 거예요. 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일찍 죽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뭘 들려주냐 하면 삶에서 자기 결정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하고 지켜보면서 하는 공부 죽을 맛인 거죠. 근데 나이 들어서 누가 시험 보지 않는데도 뭐 공부하고 배우고 책 읽고 하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밤을 새도 그렇게 새는 밤은 다르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삶을 결정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그 주도권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자기 선택권을 충분히 확보할까? 이 노력을 해야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진짜 행복한 상황을 100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내 삶은 몇 점입니까? 행복 지수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숫자 있어요? 있죠. 보통 이렇게 여쭤보면은 85점 되게 훌륭한 분. 한 70점 되게 쿨한 분. 50점, 60점 좀 걱정되는 분. 네. 30점 삶에 희망이 없는 분. 네. 전 뭐 그냥 낙이 없어요. 네. 놓으신 분들. 네, 이런 숫자들을 댑니다. 근데 그 숫자가 실제로 그냥 계산해서 나온 숫자는 아닌 거예요. 그냥 마음의 숫자인 거죠. 근데 이걸 만약 계산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내 마음대로 일주일을 보낼 수 있다면 내가 진짜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아 하는 일주일 시간표를 그리는 거예요. 나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이때 뭐 하고 월요일 어떻게 보내고 뭐 토요일 일요일 어떻게 보내고 이걸 24시간 7일 시간표를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내 시간표를 그리는 거예요. 나는 하루를 일주일 어떻게 보내고 있나. 이 둘 사이의 일치도가 여러분의 행복 지수입니다. 자, 그럼 이걸 왜 그리느냐? 내가 아무리 그래도 행복감을 높이려면 회사를 안 가고 학교를 안 가야 행복하지만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 어쩔 수 없다 쳐. 네, 근데 잘 보면은 요거는 내가 바꿀 수가 있는 시간대네. 뭐 평일 저녁 때라든가 뭐 주말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구나 라는 걸 알고 그러면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간부터 여러분이 좀 행복하려고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 그게 여러분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네. 시간을 내가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한 자기 결정권 안에 내 삶이 들어와 있다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먹으면 좋은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 행복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언제가 행복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릴 적에 아버지 오토바이 뒤에 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맞는데 제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던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처음 걸어서 저보다 제가 잡아주다가 이렇게 저보다 앞서서 먼저 뛰어 걸어가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뭔가 가슴이 벅차면서 '앞으로도 이럴 만큼 벅찬 순간이 올까?'라고 그때도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봐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뛰지 말라고 막 야단치셨잖아요. 층간 소음 때문에. 네. 또 뭐 네네네. 예, 저는 암벽 등반을 좋아하는데 좀 어려운 난이도였는데 제가 한 50번 한 100번 정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를 완등을 했을 때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고 완전히 뭐 엔돌핀이 머리끝까지 오르는 그런 아주 엄청나게 희열과 기쁨을 맛보았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거의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이거는 다른 사람은 좀 만끽하기가 어려운 특별한 어느 경지인데요. 네. 또 다른 분 계세요? 네. 아이가 안 생겨 가지고 한 3-4년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예. 치료 잘 받아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얘인 거잖아요. 얘 위에 넌 쉽게 나왔대.
네. 지금 이제 이런 순간들 그리고 아까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순간들이 많이 반복되는 정말 행복한 순간들입니다. 예. 예를 들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신혼여행입니다. 예, 신혼여행이 안 나온 게 지금 되게 신기해요. 예. 가정생활 괜찮으신 거죠? 네. 보통은 신혼여행 가서 뭐 그게 어디든 뭐 지는 해를 보면서 노을을 보면서 뭐 와인을 한 잔 했다 막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죠. 네, 애가 대학에 합격해서 혹은 내가 합격해서 막 너무 기뻤고 막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때도 그게 행복인 줄 알았나요? 네, 그걸 경험하고 있을 때 그 시간을 관통할 때 그게 행복인 줄 알았나? 그 어린 나이에 오토바이 뒤에서 노래를 부를 때 그게 행복인 줄 알았을까? 예. 애가 막 걸었을 때 막 이 순간이 나한테 다시 올까 싶었는데 네. 그다음부터 막 또 뛰어다니면서 뭔가를 망가뜨려. 네. 그러면 아까 그 순간 그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사실 아이가. 예. 심지어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행복한 순간만 있는 게 아니었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아까 뭐 신혼여행 예라고 하면은 사실은 결혼식 전날 싸웠어. 그래서 결혼식 때 기분이 좀 그랬고 너무 피곤했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남편이 예약을 안 해서 공항에 마땅히 와야 될 픽업차가 안 왔어. 그래서 기다렸어. 그리고 로비에서 막 2시간 반을 기다려서 너무 짜증이 났는데 이렇게 오늘을 날릴 순 없어 하는 마음으로 가서 노을을 보고 와인을 한 잔 마시게 됐는데 그래도 이건 좋네 하면서 마셨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예요? 하면은 그 순간은 그때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막 얘기하는 거야. 힘들었던 건 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냐 하면은 사람 뇌가요 행복을 경험으로 간직하지 않고 기억으로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가 2개의 자아가 있는데 기억하는 자아와 경험하는 자아가 있는데 기억하는 자아가 주로 행복을 그러니까 내 삶을 평가해서 그래서 이거는 행복 하고 태그를 붙이고 이거는 되게 힘들었어 불행 태그를 붙이고 그런 방식으로 행복을 뇌에 간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억하는 자아는 어떤 방식으로 행복을 태깅하냐 하면 그 중에서 제일 절정의 순간을 태깅하는 거예요. 혹은 뭐 가장 최근도 영향을 미치지만 절정의 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 어땠어? 처음은 되게 좋았는데 나중에 별로야. 클라이막스가 밋밋해? 그러면 처음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은 그 영화를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처음이 밋밋해. 심지어 빌드업 하는데 막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마지막에 팍 터뜨리면 그 영화 너무 좋았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본 전체 2시간을 보는 매 순간을 경험하는 자아가 있고 기억하는 자아가 있는데 행복은 기억하는 자아가 이제 하는 거예요. 너 영화 어땠어? 영화를 보는 네 경험은 어땠어? 라고 묻는데 피크의 순간에 따라 전체를 그냥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재밌었지만 다 재밌었지만 절정도 피크를 치지 않으면 조금 밋밋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크의 순간에 경도돼서 행복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꾸리냐면
1년 내내 엄청 힘들게 막 아르바이트를 하고 너무 하기 싫은 일을 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열흘간 여행을 가. 팍 치우고 열흘간 여행해서 그걸 확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1년을 힘들게 보내. 그 삶은 과연 행복한가? 예.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지만 사실 그게 행복을 주진 않는 거죠. 예. 행복은 매 순간 아 이거 지금 되게 나 좋다라고 하는 시간들의 축적. 예. 그게 어쩌면 더 행복한 삶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기억으로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우리 지금 되게 행복한 거 이거 지금 만끽하자. 서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잊지 말자. 이 순간을 떠올리자. 네. 행복을 관통하면서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경험하는 거. 이럴 때 그 삶이 되게 행복으로 알차게 꽉 찬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러고 있나? 예, 라는 걸 좀 돌아볼 필요도 있고 그러기 위해 애쓸 필요도 있습니다. 예, 기억으로만 행복을 간직하지 않는 거.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뭔가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 아까 행복한 순간 하면 늘 나오는 이제 언급되는 순간 중에 하나 이런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 부모님이 날 보고 있어. 예. 근데 앞을 보면 자연이 있고 네, 파도가 치고 네, 물이 있고 갈매기가 날고 네, 제가 모래성을 쌓고 있는데 뒤에서 그 모래성 쌓는 거에 대해서 뭐 다 칭찬만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래성 쌓는데 옆에 모래성을 좀 보렴. 복잡도가 좀 떨어진다 니께. 창의적으로 성을 구성해 보렴. 파도의 반동을 이용해 뭐 이런 거 평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혼자 해도 재밌고 둘이 해도 재밌고 경쟁하지도 않고 근데 경쟁해도 재밌고 왜냐하면 평가 안 받기 때문에 그리고 하다 보니 어제 쌓은 모래성과 오늘 쌓은 모래성 다르고 우연히 와 이렇게 하니까 훨씬 멋있네 이런 거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놀이의 자발성이 사실은 그 내 삶에 되게 큰 행복감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 이 놀이를 굉장히 터부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걔 뭐해? 걔 논대. 아 어떡해. 걔 어쩌다가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되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걔가 이제 그냥 놀아도 되는 애인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중간 3분의 1 때 어떻게 일할까를 위해 준비하는 3분의 1을 보내요. 예. 근데 어떻게 놀까를 아무도 물어보진 않아요. 너 커서 뭐 될래라는 건 너 무슨 일 하면서 살 거야를 물어보는 거지 너 뭐 하고 놀 거야를 물어보지 않거든요. 근데 뭘 하면서 내가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까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못 보내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내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을 잘 참는 사람이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도 하고 싶은 일을 잘 참고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 혹은 회사가 내가 회사에 대한 마음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나오게 됐고 혹은 일하는 게 흉흉해지면 내가 그때부터 노는 거 나의 시간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너무 늦는 거야. 난 어떻게 놀아야 될지 생각해 보지 않아서. 특히나 인생의 마지막 3분의 1은 진짜 어떻게 내가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온전히 쓸까? 자발적으로.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과 삶의 균형에서의 일과 삶이 노는 거에 좀 더 가깝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죠. 예. 그 균형을 잡으려고 이제는 애쓰고 있고. 근데 더 사실은 다음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게 점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충분히 못 가는 사회로 점점 옮겨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할까? 일을 놀이처럼 하는 사람이 굉장히 경쟁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일 안에서 일을 시킨 일을 하고, 예,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저 일을 하면서 살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 하는 그 일을 찾기 위해 인생의 앞에 3분의 1 때 엄청 노력하고, 예, 그리고 그걸 찾으면 그걸 되게 놀이처럼 열심히 일할 때, 그래서 일 너무 힘들어, 나 이제 퇴근하면 생각 끝, 나 이거 이제 놀아야지, 이게 아니라, 예, 노는 게 너무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예, 노는 건 또 놀아서 재밌고, 예, 그래서 삶이 다 그냥 놀이처럼 재미로 가득 차 있게 일하는 사람, 그리고 또 틈틈이 노는 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래 갑니다. 그 일을 오래 즐기면서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네. 행복은 어쩌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행복을 만들어내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입니다. 네. 잠 편히 주무세요? 네. 몇 시간 잡니까? 나는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10시간, 혹시 10시간 계세요? 아직 한국 사회에선 발견되지 않은 건가요? 네, 네. 지금 이제 많은 대규모 이제 그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한 7시간은 자는 게 좋다, 예, 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치매 발병률도 또 수명도 7시간 잔 사람이 제일 깁니다. 예, 8시간이나 6시간 잔 사람들보다도,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 충분히 자는 게 되게 필요한데요. 자는 거가 좋은 이유가, 우선 첫째는 자고 있는 동안 뇌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청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세포들이 막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뭐 특정한 단백질들이 나오는데, 그런 단백질들이 사실 쌓여서 마치 치석처럼 플라그를 형성해서 걔를 중심으로 세포들이 망가지고 죽고, 이게 이제 노화이기도 하고, 그게 심해지면은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에 걸리기도 하는데, 자고 있는 동안 걔를 청소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시간 정도 주무시면 뇌가 깨끗해지죠,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뭐 중요한 경험들은 장기 기억으로 넘기기도 하고, 쓸데없는 기억은 지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미 있는 기억을 잘 정리하는 데 도움도 되고, 꿈꾸는 동안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을 시뮬레이션도 합니다, 얘가. 그래서 미리 준비도 해줍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아까 경험 중에서 어떤 것들을, 중요한 걸 장기 기억으로 넘긴다 그랬잖아요. 장기 기억으로 넘길 때 감정을 약간 덜어내고 저장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기억은 또렷한데 감정은 희석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했어, 혹은 아이랑 막 다퉜어, 예, 야단쳤어, 막 이렇게 막 뭐가 쌓아올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자면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마음이 많이 누그러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3일 정도 자잖아요. 그럼 사실상 이제 더 이상 남편이 밉진 않습니다. 3일. 네. 아내가 밉지 않습니다. 그냥 싸웠지만,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해도 되고, 이거 좀 서로
보는 관점이나 정보가 좀 달라서 우리가 이렇게 좀 한 거지 밉지 않습니다. 아이가 이해가 됩니다. 아이도 엄마 아빠가 이해가 되고 3일쯤 자면 근데 그거를 만약에 충분히 잘 자지 않으면 계속 머릿속으로 잠 안 자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 싸우는 동안에도 사실은 그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의 혜택을 못 받아서 감정적으로 격앙돼요. 스트레스가 올라가요. 그래서 화나는 일이 있으면은 주무세요. 일단 자고 우리 내일 생각해 보자. 하룻밤 자는 거로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한 2, 3일 자고 우리가 차분히 앉아서 두 전전두엽이 얘기를 나누자. 안 그러면 이 편도체가 이 시상하부가 과격한 공격성과 감정적 격앙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한 두 전전두엽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잠은 이렇게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특히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인생에서 지금 이제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기능이 X축이 나이이고 Y축이 기능인데 이렇게 쭉 다 떨어집니다. 대부분. 기억력 예전 같지 않고요. 집중하는 시간 길지 않아집니다. 10대 때는 거의 20대는 한 2시간쯤 여러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43살 넘어가면 45살 넘어가면은 집중하는 시간이 20분으로 줄어듭니다.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서 늘리지 않으면은 집중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고요.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그냥 이건 나이에 비례합니다. 10대를 20대가 당해낼 재간이 없고요. 20대를 30대가 이기지 못합니다. 40대 장난 아니고요. 그래서 50대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막 얘기를 해서 농담을 해요. 그럼 10대, 20대 때는 나도 농담으로 치고 받아요. 근데 40대가 되면은 다음 얘기할 때 아까 거 농담을 받을 생각이 이제 떠올라. 안타깝습니다. 50대가 되면 그 농담을 다음 대화에 기어이 합니다. 자제력이 부족해요. 여기서는 타이밍이 중요해. 타이밍 놓쳤어. 안 하는 게 더 쿨해. 이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기어이 그 농담을 하고 갑자기 썰렁.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뇌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기능이 몇 개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배운 단어는 자꾸 까먹는데 세상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서 알게 되는 현상, 개념, 지명, 아니면 막 사자성어 이런 것들을 점점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 비해 어휘가 풍부해집니다. 그게 이제 하나고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숲을 보는 능력이 현저히 좋아집니다. 10대 때는 나무의 디테일을 엄청 잘 기억해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읽었어요. 인물들, 그들의 관계, 사건, 캐릭터, 그걸 기술하는 문장들, 막 심지어 어떤 문장도 외웁니다. 근데 그래서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거를 쓴 거야? 까라마조프 형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몰라요. 줄거리도 알고 내가 디테일은 다 아는데 그래서 저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야? 할 때 계속 디테일을 얘기해요. 근데 나이가 40대, 50대가 되잖아요. 줄거리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등장인물이
생각 안 나고요. 나중에는 내가 그 책을 읽었다는 사실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책을 썼는지는 알겠어. 이런 능력이 생깁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어쩌면 이 숲을 보는 능력이라는 게 되게 유익한 능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이들과 함께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너는 나무의 디테일을 기억해라. 나는 숲을 너에게 들려줄게. 같은 대화를 나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게 특히나 서로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 데이빗 스완슨이라는 사람이 수녀님들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예. 수녀님들은 수녀원에 가면 처음에 내가 왜 수녀가 되고자 하는지 에세이 같은 거를 써야 되는 상황들이 많대요. 그게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녀원 안에서의 생활 되게 규칙적이죠. 그 안에는 일기를 쓰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아서 수녀님들 중에 평생 쓴 일기를 모아두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수녀님들의 일기를 쫙 연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 중에 누군가는 아주 장수하고 치매에 걸리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끝까지 사셨던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뭐가 달랐나? 이거를 그들의 일기를 통해 유추하고 추적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우선 첫째는 치매에 안 걸리고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생을 마감하신 분들은 산책을 되게 즐겼다는 거예요. 1시간 이상, 그러니까 30분 이상 산책을 하면 이제 유산소 운동으로 전환되는데 1시간 이상 산책을 해서 유산소 운동을 했고 나중에 우리가 뇌과학자들이 알게 된 사실은 그렇게 유산소 운동으로 전환이 되면 뇌의 신경세포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예. 그 이전에는 뇌는 신경세포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신경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알게 됐는데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꾸준한 산책 같은 게 되게 좋다는 거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데 일기의 어휘 수가 달랐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책을 되게 많이 읽고 다양한 어휘들을 사용하고 그걸 일기에 쓸 정도로 적용하고 그래서 평소에 뇌를 되게 많이 쓴 사람들이 맑은 정신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지 예비력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뇌 회로가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젊을 때 만들어져 있으면 치매 같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막 공격을 해도 얘가 이제 망가지지만 치매가 발병할 시기는 굉장히 늦춰지는 거예요. 늦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뇌 회로가 정교하지 못하고 뇌를 많이 쓰지 않았으면 그런 공격을 받으면 몇 년 후에 바로 치매 수준으로 발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치매 과정이 계속 진행이 돼서 발병하는 시기가 예를 들면 뭐 97세, 98세여서 내가 95세 때 생을 마감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치매 발병 시기를 내 수명 이후로 연장할까? 늦게 발병하도록 만들까? 그러려면 굉장히 높은 곳에서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평소에 뇌 회로를 정교하게 만들어 놓는 게 되게 필요한 거죠. 화투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화투를 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냐? 아닙니다. 화투를 많이 치면 화투 잘 치는 치매 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투로 예방이 어렵다.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배우자가 사망해서 그러다 보니 이제 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배우자 사망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밖에 안 나가. 혼자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뇌를 쓰는 시간, 어휘수 이게 현저히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나도 그 우울증을 통한 치매로 가는 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으려면 그래도 이제 사람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화투를 치려면 누군가를 만나야 되잖아요. 예. 만나서 예를 들어 판을 엎었어. 에이, 못 치겠네. 아, 이게 매너가 안 좋아 하고 이제 갔는데 또 치고 싶어. 그럼 다시 다음 날 가서 우리 홍시 나눠 먹을까 하면서 화해도 하고 말을 걸고 소셜을 계속 유지하잖아요. 나이 들어서의 행복은 가까운 지인 서너 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됩니다. 가까운 지인 서너 명이 노년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음 터놓고 얘기하고 심지어 가족보다도 만약 더 가깝게 얘기할 수 있으면 노년의 행복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지인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거 아세요? 10년 전에 여러분이 주로 만났던 사람이 지금 주로 만나는 사람과 다른 거? 그거 연구가 있거든요. 10년 전, 2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 쓰세요 하면은 20-30%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 만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노년에 그때 남아 있는 내 마음을 정말 터놓을 수 있는 그 친구들 서너 명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분들은 진짜 소중한 분들인 거죠. 함부로 판을 엎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21세기 들어서 뇌과학이 이룬 위대한 성취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뇌에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목표가 뭡니까를 물어보는 뇌 영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를 물어보는 뇌 영역도 찾았어요. 그거 하면 뭐가 좋은데? 를 물어보는 좀 더 깊숙한 곳의 뇌 영역도 찾았어요. 근데 그 세 개가 서로 너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그 회로를 아주 정교하게 기술할 수 있게 됐어요. 게다가 이거 하면 뭐가 좋은데가 이거 하면은 월급 승진할 수 있어. 월급이 늘어나. 인센티브 받을 수, 보너스 받을 수 있어. 나 상 받을 수 있어.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이거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나 이거 옛날부터 궁금했어. 나 이거 뜻 맞는 사람이랑 같이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사회에 너무 기여하는 거야. 나 되게 보람 있을 것 같아. 잘 안 돼도 이건 되게 의미 있는 일이야. 라는 보상. 이 두 회로가 약간 떨어져서 다른데 이 두 회로가 다 만족돼야 우리가 그 일을 진짜 열심히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나 이거 그냥 돈 때문에 하는 거야. 사실 우리 사회로 보면 안 좋지. 우리 회사 좋은 회사 아니야. 돈은 무지 벌어. 하여튼 사장님은 좋으셔. 좋겠어. 부러워. 이런 사람이 그 일을 진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이 나를 말아주든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냥 골방에서 나 좋은 음악 할 거야. 하는 사람이 위대한 음악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족시키면서도 나를 만족시키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더 좋은 음악을 한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무심해. 나는 속세 판단을 벗어나겠어. 이것도 적절하지 않고 속세 판단만 신경 쓰겠어. 이것도 적절하지 않고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잡을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진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회로를 만족시켜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되게 보람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이제
일 자체를 그냥 내가 열심히만 하면 그냥 버틸 수 있는 시대가 점점 저물어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한테 시키면 되지 뭐. 챗 GPT가 못하는 일을 뭘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여러분이 요구받으실 겁니다. 근데 얘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 조금씩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구글은 어떻게 자기네들 제미나이를 평가하느냐 하면 구글 직원 몇 년 차랑 유사한 수준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구글 직원 지금 3년 차랑 비슷한 수준이네. 지금 우리가 만든 제미나이가. 그러면 구글 직원 1, 2년 차를 다 자릅니다. 그런 식으로 지난 3년간 4만 명을 해고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컬하잖아요. 그들이 만든 건데 그 만든 제미나이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거보다 못한 직원들이 회사를 나가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에 우리 어쩌면 이건 구글은 시작일 뿐이고 우리 모두가 거기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시킨 일 열심히 하면 버텨보는 거지 정신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까? 내가 뭘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걸 돈 주고 살 만큼 나를 찾을 만큼 내가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를 늘 그 세상에 대한 안테나 그리고 뭘 할까 그 관심의 촉수를 뻗어놓고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인공지능 옆에 있으면 뜻 맞는 사람 몇 명이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실행에 빨리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판단하게 해야 돼요. 아니네? 그러면 빨리 접어야죠. 그리고 또 딴 거 해봐야죠. 회복 탄성력을 갖고. 아니면 다시. 아니라고 하면 다시 시도, 도전. 성공 확률이 5%? 아유, 그러면 20번은 해야 되겠네. 라는 마음가짐이 사실은 그런 성공을 만들어낼 겁니다. 성취를 만들어낼 겁니다. 행복이 점점 쉽지 않은 시대로 우리가 다가가고 있다. 그렇지만 행복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여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막연히 쾌락과 다르다. 되게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고 그 나중에 얻게 될 행복을 위해서 지금 행복을 희생하지 마시라. 경험하는 행복이 매 순간 경험하는 행복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